네, 10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이제 국제환경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은 먼저 선린 원칙, 이거는 이제 선린이라는 거는 착한 이웃이라는 거거든요. 착한 이웃 원칙과 국제협력의 의무, 그러니까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선린 원칙과 국제협력의 의무. 지속 가능한 개발, 자, 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을 안 하면 안 되죠. 경제적인 문제, 환경 때문에 경제를 전혀 안 돌리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환경을 너무 파괴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으로써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올 수 있는데, 이 환경과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원칙이 있고요.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좀 불확실한 경우라도 우선 먼저 환경 문제를 우선 조치하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개발되지 않았,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불명확하더라도 우선 먼저 환경 문제부터 조치를 취하자, 그런 얘기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환경을 제껴두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이 환경에 대한 책임은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고, 하지만 동등하게 책임을 짓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즉 형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은 조금 더 책임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겁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이. 왜냐하면 선진국이 그동안 환경 파괴에 더 많은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소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경을 경제 개발이 아무래도 뒤처지기 때문에 환경을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사실은 더 적죠. 선진국이 그동안 많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금의 그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연성법이라는 거는 강성법에 반대인데요. 강성법은 우리가 강행규범처럼 반드시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강행하는 그런 규범인데, 연성법은 소프트로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좀 결의하고 이제 이런 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강성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결의나 또는 협력 또는 이런 좀 융통성 있고 유연한 대처,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성법의 중요성이 환경에서의 특징입니다. 또 마지막 특징으로는 먼저 환경에 대한 협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좀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로 진행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법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주요 환경 보호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태블릿 시험이 좀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면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이제 대기 환경 보호, 해양 환경 보호, 또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유해 폐기물, 국제적 이동 규제에 대한 보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대기 환경 보호는 기후와 오존층 파괴, 또 기후 협약에는 교토 의정서 또는 2015년 파리 협약,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자, 오존층 보호는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대기 환경 보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후, 교토 의정서, 파리 협약 같은 거는 다 대기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게 런던 협약 또는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뭐 마폴이라고 MARPO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고,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협약, 또 바이오 안정성 협약, 람사르 협약. 람사르는 이제 습지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씩 한번 보셨을 텐데, 이런 거는 생태계 및 자원 보호에 대한 협약입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해 통제하는 협약이 이제 바젤 협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협약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젤 협약이나 람사르 협약, 또 이게 대기 환경에 관련된 이런 협약들,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은 다 대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기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대기는 기후 변화 협약 있었고, 또 교토 의정서 있었고, 파리 협정이 있었죠. 이제 나고야 의정서는 보진 않았는데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 이게 262페이지 정도 있을 텐데요. 자, 생물 다양성 협약 안에 나고야 의정서가 있습니다. 지구 생물 자원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지구 생물 보호 자원 생태계, 람사르 조약 습지였죠. 생물 다양성 협약, 바이오 안정성 협약, 그 마폴은 해양 오염이었습니다. 마폴은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었습니다. 요거 습지 보호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람사르였죠. 아까 람사르가 습지였죠. 람사르 협약. 바젤 협약은 뭐였습니까? 그 폐기물 국가 간 이동 통제하는 협약이었죠. 파리 협정은 기후, 나고야 의정서는 아까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였죠. 자, 국제환경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서라고 보기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조금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 같은데 이거는 국제환경법이 어떻게 발전했는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 교재 보시면 43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자, 242페이지에 거기 이제 국제환경법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제정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권 국가들 간의 광범위한 대처를 위한 노력으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72년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72년 스톡홀름.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회의를 개최를 통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필요성을 깨닫고 된 게 1992년 브라질 리우네자이루에서 일어난 리우 회의. 1992년 리우 회의. 그리고 이 리우 회의에서 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기후 변화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협약이 채택이 된 거죠. 이때는 처음에 봤던 그 72년 스톡홀름에서는 좀 시작을 한다는 의미고 인간 환경 회의에서는 좀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좀 거에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이때 어떤 협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결된 건 이제 이 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됐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여기 그 72년 스톡홀름 때는 이제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단체도創立되고 이때 브란트란트 보고서 이때 이제 이 72년 스톡홀름을 계기로 해서 87년 브루트란트네요. 브루트란트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 자, 여기에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환경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건 아까 브루트란트 보고서라는 게 87년에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톡홀름 선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고 그 다음에 리우가 나왔고요. WTO 협정은 아니죠. 이거는 통상에 관련된 협정이라서 우리가 12장에서 아마 이거 배우게 될 텐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WTO 협정이. 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2015년 파리 협정은 다음 중 어느 조약과 관계가 깊은가? 아까 기후환경, 대기환경이라고 했죠. 2015년 파리 협정은
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기 환경에서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를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습지는 뭐였죠? 람사르였죠. 국제환경법 특징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하는 것은 국제법의 다른 분야보다 연성법의 역할이 중요한 편이다. 연성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결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지만 다른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형평에 맞게 조금 더 책임이 있는 더 많은 이제 책임을 지는 선진국에다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인데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원칙은 아니죠.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좀 명료한 그런 것이라도 불확실한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환경 보호에 조치를 취하자라는 원칙이라고 했죠. 사전주의 원칙. 먼저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을 채택하고 후에 이를 구체하는 의정서를 채택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기본 협약 먼저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의정서로 채택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협약에서 의정서로 접근하는 방식. 환경의 국제적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구라고 보기에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참 그런 좀 약간 지역적인 문제인데 OECD는 세계 경제협력 기구죠. 여기는 아니게 되는데 UNEP는 아까 1차 스톡홀름 72년 이후에 UN 환경 계획이라고 이제 나오게 된 게 UNCSD는 일단 어디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UN EPA UN 환경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CSD 지속발전위원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 녹색 기후 기금 이런 것들이 환경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주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는 국제 경제협력 기구.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스톡홀름에서 시작됐죠. 전지구역 차원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공동 대처를 위한 논의를 실질적인 첫 회의다. 맞죠? 그 다음에 리우 환경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가능한 전력과 수단을 논의하여 국제 환경법 발전의 중요 이정표가 되었다. 맞죠? 72년 스톡홀름, 그 다음에 92년 리우 환경회의 결과 UN 환경계획이 설립되었다. 스톡홀름의 결과 환경계획이 설립이 된 거죠. 3번이 틀립니다. 리우 환경회의 결과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네, 이런 협약은 리우 환경회의 결과 채택이 된 겁니다. 네, 3번이 틀렸네요. 국제환경법 기본적인 원칙, 아까 우리 봤었죠? 지속가능한 개발, 수요자 부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국제협력 의무. 여기는 추가가 안 됐는데, 이거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고요.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국제환경법의 원칙을 보시면 선린 원칙과 국제협력 의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책임,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부담이 아니라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조약, 아까 봤었죠.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이었습니다. 람사르 협약이 뭐였습니까? 습지. 람사르 습지.
자, 이제 11장 보시겠습니다. 10장은 이렇게 봤고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유엔이 설립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이 좀 확립되는 계기가 됐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이 했던 그 참혹한 비인륜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인권의 어떤 국제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행 규범도 좀 필요하다. 그 이전에는 의무 규범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과 유엔의 탄생이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확립을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유엔 헌장상에서 인권 조항이 나오죠. 인권 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최초로 유엔 헌장상에 인권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어떤 의무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제적으로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라고 유엔 헌장상의 인권 조항이 그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냥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언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여러 조약이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국제 인권 규약이 다양한 규약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일반적으로 자유권 규약이라고 하죠. 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거 사회권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약 외에 다양한 규약들이 나온다. 자, 국제 인권 기구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기구가 있는데 이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가 설치가 되면서 인권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권이사회. 근데 원래는 처음에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인권위원회가 좀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빠진다 해서 이게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지금의 인권이사회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사회가 총회 산하에 지금 있으면서 어떤 인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 통보제도, 국제인권법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 통보제도 또는 국가 통보, 개인 통보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기관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이 개인 통보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각종 규약이 시민적 아까 보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또 경제 사회 문화적 국제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또 인종차별 철폐 협약, 고문부한지 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장애인 이런 협약들이 개인 통보 제도를 다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난민 협약인 경우에는 개인 통보 제도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추가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각종 협약이 있는데 유일하게 개인 통보 제도가 없는, 인정하지 않는 협약은 난민 협약입니다. 난민 협약. 제가 요거는 더 업데이트 해 놓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각 전범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이제 나치, 이제 독일, 유럽 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뉘른베르크라고 해서 그쪽에 유럽 독일 나치에 대한 전범 재판이었죠. 그리고 도쿄 재판소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도쿄 재판. 이런 건 다 임시 재판소였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쪽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부분만 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재판소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설국제재판소가 나오게 됐고요. 그게 국제형사재판소고 상설국제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국제범죄. 현재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을 맡고 있죠. 국제범죄에는 집단 살해, 인도가 관한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는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테러라든지 마약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국 내에 있는 국내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국제범죄가 4가지가 있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단 살해, 인도의 반환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 집단 살해죄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이러한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집단 살해죄로 합니다. 살해 또는 중대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그게 국민, 민족, 인종, 종교적인 어떤 집단 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행위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11장 한번 기출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다음 국제인권기관 중 현재 활동이 종료된 기관.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조금 지역적인 문제 같은데요. 아까 UN 보시면서 국제기구 보시면서 국제인권기구 보시면서 총회 산하에 그 UN 총회 산하에 있는 인권에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권이사회라고 했죠.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권이사회가 새로 설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인권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활동이 종료된 기관. 이렇게 나오면은 참 애매모호한데 요게 인권위원회입니다.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이게 279페이지 교재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279페이지에 총회 산하에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있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활동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고 인권이사회로 변경됐다. Human Rights Council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가 폐지가 되고 요걸로 인권이사회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현재 나와 있는 인권기관입니다. 이거는 인권 최고 대표일 거예요. 그 다음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 자유권 규약에 나오는 인권이사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3페이지에 개인 통보하면서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이 규약에 설립된 인권이사회가 Human Rights Committee라고 해서 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법상 범죄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국제법상 범죄 4가지가 있다고 해서 국제법상 범죄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1장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국제형사법 가면서 이제 국제형사법의 상설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게 되는 범죄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다. 자, 그게 292페이지. 관할은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테러라든지 마약은 아니다. 관할권이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침략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침략 범죄이냐 그 정의 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가장 나중에 채택된 겁니다. 침략 범죄는 정규 규정이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는 게 이게 2015년 우리 교재 내용인데요. 이게 2018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침략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채택돼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할까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서 살해하는 등의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가 아니라 집단 살해죄입니다. 집단 살해죄.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다룰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관할 권이 있고 침략 범죄는 그 정의 마련 등이 늦어져 가장 늦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맞죠? 집단 살해죄에 대해서는 집단 살해 방지 협약이라는 별도의 조약이 채택된 바 있다. 보시면 집단 살해죄는 293페이지 중앙에 48년에 집단 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4번도 맞고요. 그래서 인도에 반한 죄, 집단 살해죄인데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했네요. 자, 2018년부터 관할권 행사의 개시가 합의된 대상. 제일 마지막에 범죄 중에서 국제 범죄 중에서 2018년부터 비로소 관할권 행사의 개시가 합의된 대상이 바로 제일 늦어졌던 게 침략 범죄라고 그랬죠. 무엇이 침략 범죄인지 정의가 채택이 늦어졌는데 2018년에 비로소 채택이 됐다. 제노사이드는 그겁니다. 집단 살해를 다른 말로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국제 형사재판소들 중 특별한 사건이나 사태만이 아니라 상설적으로 지속적인 활동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그랬습니다. 상설. 나머지는 뉘른부르크, 뭐 르완다, 구유고 또는 도쿄 이건 다 임시재판소라고 그랬죠. 난민 지위 협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건 난민,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 제가 이 두 가지 인권 규약만 얘기했는데요. 그 뒤로도 다양한 규약이 나옵니다. 그 규약 중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외에 이제 인종차별 협약도 있고요. 또 여성차별 협약도 있고요. 고문 방지 협약, 그리고 이제 뭐 아동 권리, 그리고 장애인 권리, 마지막으로 이제 난민 지위 협약 이런 게 쭉 계속 이 국제 인권 규약이 나온다는 거. 그 중에 이 난민 협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난민 협약은 주로 2차 세계대전 대전 관련 난민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탄생했다. 맞습니다. 277페이지 아래 보시면 난민 지위 협약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발생한 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난민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계속 난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발생한 난민도 시간적인 제한을 해제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채택했다. 의정서를 적용 대상 확대하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맞고요. 자, 난민협약은 국내적 실향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민의 지위는 보시면 그 국내적 실향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적 실향민은 난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난민은 이 현재 난민 상태에서 보호는 인정되지만 새로운 국가로의 입국권 자체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협약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부적절한 거는 아니죠. 지금 국내적 실향민은 조항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 아직 이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 자, 한국은 우리는 11장 우리 강의록에 보시면 우리 강의록에 강의록의 1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유캠퍼스에서 국제법 강의록입니다. 다양한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이 안 된 협약, 가입하지 않은 협약은 이겁니다.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협약입니다. 난민 협약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약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주요 국제 인권 규약은 하지만 이 이주 노동자 협약만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협약은 당사국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국제인권조약 중 조약 위반에 대한 개인 통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개인 통보제도 얘기했었죠.
개인 통보 제도라고 하면 개인이 그 침해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난민지휘협약만 통보가 안 된다고 그랬었죠. 난민지휘. 유엔의 다음 제도 중 총회 산하에 설치되어 현재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중심 기관. 총회 산하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이사회라고 그랬죠.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는 초기에 인권위원회였다가 너무 정치적인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되고 인권이사회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현재는 인권이사회입니다. 자, 집단 살해죄, 국가 범죄 중에 집단 살해죄에 대한 설명.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하는 범죄, 제노사이드 또는 집단 살해죄. 행위의 태양은 대상자의 살해에 한정된다. 아닙니다. 살해 플러스 어떤 위협. 이거는 보시면 네,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집단 살해죄 293페이지 집단 살해죄가 나오는데 자, 집단 살해죄의 구성 요건 294페이지. 먼저 살해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살해라든지 중대한 위해 신체. 그리고 그게 그런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이나 그 일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문제 대상자의 살해에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위해, 신체적인 위해도 가능합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반드시 대상 집단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파괴할 그런 의도로 행해야 된다. 전부나 일부입니다. 네, 국제법상 강행구범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자, 2016년 기말.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확립하고 확산시킨 계기는 두 가지라고 했죠. 2차 세계대전과 유엔의 탄생. 이걸 통해서 국제인권법의 국제화가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유엔 헌장상의 인권조항은 인권 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하는 의의는 있으나 보호 대상 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헌장상 인권 조항은 국제화를 선언하는 그런 의의에만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이고 또는 다양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는 좀 못했죠. 그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선언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조약은 아니었죠. 조약은 그 이후로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이라든지 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이라든지 아까 우리 쭉 봤던 인종차별, 난민, 이주, 장애인, 아동, 여성 이런 각종 조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유엔은 오늘까지 수많은 국제 인권 조약을 탄생시킨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죠. 부적절한 것은 이제 요거 3번이네요. 자, 다음 각 인권 조약의 주요 내용 설명 중 가장 적절한 항목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인종차별철폐 조약은 이 조약 이행을 심사할 자체 조약 기구를 갖추지 못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쭉 그냥 훑어만 봤었는데 조약에 대한 이제 각종 조약 27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내용이요. 네. 아까 이 세계 인권 선언 그 이후에 나온 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인종차별. 이제 인종차별 협약은 보시면 협약 내용의 실천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갖추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네요.
자, 고문 방지 협약은 공무원은 물론 사인 간의 고문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275페이지 고문 방지 협약인데 이거는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자가 행한 국가가 행한 그냥 그 고문에만 해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은 이제 사인 간의 고문은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자, 아동 권리 협약은 20세 미만 아동 적용 대상으로 한다. 자, 아동 권리 협약 276페이지에 있는데요. 18세 미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난민지 협약은 난민에게 원하는 국가로의 입국권까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맞죠? 아까 봤죠? 국내적 실향민은 난민의 그 지위를 받지 못하고 또 새로운 국가로의 원하는 국가로의 입국권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4번이 맞는 얘기네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테러? 아니죠. 테러나 마약은 아니라고 그랬죠.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전쟁 범죄,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침략 범죄였죠. 그리고 침략 범죄가 가장 늦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한 상황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 집단 살해, 전쟁, 인도,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기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이에 당사국이다. 요거는 이따 다시 보겠고요. 침략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침략 범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거 우리가 2015년 교재라서 이때는 아직 처벌을 할 수 없다였는데 지금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록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아직도 그러는데 강의록에 보시면 이 침략 범죄 강의록의 33페이지에 보시면 정의에 합의를 해서 2018년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요. 강의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이에 당사국이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280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보면서 설립에 대한 걸 보면서 292페이지에 미국을 비롯하여 이라크, 이란,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7개국의 로마 규정 채택을 반대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그 로마 규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들 모두 이에 당사국은 아닙니다. 아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5년도에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여기도 지금은 오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틀린 문제 지문입니다. 지금은 침략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교재에는 안 나온 내용이라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대의 범세계적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대표적인 인권의 국제적 보호제도이다. 국제적 인권 보호제도 아까 얘기했죠. 통보제도. 국가 간 통보도 있고 개인 통보도 있고 국가가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제도는 아니죠. 기구였죠. 4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보호제도는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82페이지고요. 281페이지. 네, 281페이지 국제인권조약을 위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보고해야 되는 제도가 있고요. 또 국가 간 통보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통보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4번 안 했죠. 범죄를 계획한 국가를 처벌하는 것이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처벌하는 경우이다. 국가는 형사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국가는 무조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개인, 우리가 그래서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는 각각의 이런 집단 살해,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침략 범죄는 국가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안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스니아 내전 때 그 인종 청소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행된 여러 가지 그 집단 살해가 있었죠. 이것도 그 보스니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국가 원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예, 그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마치겠습니다.